당신이 뭔데 우리 할머니 재산을 가지고 있어? 당장 돌려놔. 그건 고인이 직접 남기신 유언입니다. 난 그분 뜻을 따르고 있을 뿐입니다. 유언? 웃기지 마. 우리 가족이 모를 것 같아? 그거 다 거짓말이야. 법적으로 검토된 사항입니다. 당신들 주장엔 아무 근거가 없어요. 너, 가족까지 끌어들이기 전에 알아서 처리해라. 마지막 경고다. 경고. 좋습니다. 더 이상 협박하면 법적 대응하겠습니다. 서울의 추운 겨울밤, 한 평범한 배달원이 시장 한 구석에서 만난 노숙자 할머니. 단순한 국밥 한 그릇에서 시작된 작은 선의는 그의 삶을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남긴 마지막 유산은 예상치 못한 논란과 위험을 불러오고 가족의 안전까지 위협받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단 한순간의 따뜻함이었습니다. 과연 그가 지키고자 했던 약속은 무엇일까요? 또 끝없는 위협 속에서 그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작은 행동이 만들어낸 기적과 그 뒤에 숨겨진 진실. 이 이야기는 끝까지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이름은 한재호, 서울에서 배달 일을 하는 35살의 평범한 남자입니다. 겨울이 깊어지던 어느 저녁, 종로의 오래된 시장 근처에서 저녁을 먹으려고 트럭을 잠시 멈췄습니다. 바람이 매섭게 불고 눈발이 조금씩 흩날리는 날이었어요. 시장 골목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띈 건 인도, 한쪽에 몸을 웅크린 채 앉아있는 할머니였습니다. 낡은 담요로 몸을 감싸고 있었지만 그마저도 찢어진 곳이 많아 보였습니다. 손에는 작은 헝겊 가방을 꼭 쥔 채로 할머니는 얼어붙은 듯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눈길을 돌릴까 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배고픔에 끌려 식당으로 향하던 저를 붙잡아 세운 건 할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너무 추워 보여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시장 안에 국밥집으로 들어가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주문하고 다시 할머니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할머니 앞에 국밥을 내밀며 추우실 텐데 따뜻한 거라도 드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아무 말도 없이 저를 쳐다보시는 할머니의 눈빛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놀라움과 경계심이 섞여 있었지만 그 안에 감사의 마음도 느껴졌어요. 한참을 저를 바라보시던 할머니는 손을 뻗어 국밥을 받으셨고 떨리는 목소리로 고맙다, 정말 고맙다 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렇게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날의 따뜻한 순간은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 후로 시장에 배달을 가거나 근처를 지날 때마다 자연스럽게 할머니를 찾게 되었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계신 그 자리로 발걸음이 이끌리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처음 며칠은 그냥 지나가는 길에 안부만 묻고 작은 간식이나 빵을 드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대화가 길어지며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그날도 추운 겨울 밤이었는데 할머니는 작은 가방을 꼭 쥐고 앉아 계셨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춥죠? 국밥 한 그릇 더 가져다 드릴까요? 제가 묻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맙다. 아들 같은 사람을 만나다니 복받은 날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 말이 제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나니 할머니와의 만남이 제 일상처럼 되었습니다. 비록 짧은 대화였지만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추운 날씨 때문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할머니와의 만남에 더 깊은 의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근처의 풍경도 할머니와의 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소박한 포장마차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어묵탕, 그리고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네온 간판들까지. 그곳은 분주한 도시 속에서도 묘하게 따뜻한 느낌을 주는 공간이었고, 그런 곳에서 할머니와 함께하는 순간들은 저에게 특별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추운 밤엔 사람 목소리가 제일 따뜻하더라.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제가 해드린 건 국밥 한 그릇과 짧은 대화뿐이었지만 그 작은 행동이 할머니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던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진심이 담긴 작은 행동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새 저는 할머니와 함께하는 이 시간을 제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냥 지나가는 하루일 수 있지만 저와 할머니에게는 소중한 추억으로 남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이름은 오현숙, 올해로 72살이셨습니다. 제가 추운 날씨에 음식을 가져다 드릴 때마다 할머니는 항상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몇 번은 단순히 감사 인사를 나누는 정도였지만 조금씩 대화를 이어가면서 할머니의 과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 마음에 큰 울림을 남겼습니다. 할머니는 예전에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일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천직이라 생각하며 매일 웃으면서 학교에 나가셨답니다. 그때는 내 손끝에서 아이들이 자라는 게 참 기뻤어. 그런 시절이 있었지. 할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잠시 먼 곳을 바라보셨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고 하셨어요. 어느 날 퇴근길에 큰 교통사고를 당하셨다고 합니다. 그 사고로 인해 다리를 심하게 다치셨고 오랜 치료를 받으셨지만 완치되지 못했습니다. 사고 후유증으로 학교에서도 일을 계속할 수 없었고 결국 그만두셔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고 이후 가정도 점점 어려워지며 가족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졌다고 하셨어요. 그땐 모든 걸 잃은 것 같았어. 내 몸도, 내 직업도, 그리고 가족까지. 할머니의 말끝이 떨렸고 저는 그저 묵묵히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면 들수록 할머니가 겪어온 삶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겪고도 이렇게 버틸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할머니의 목소리엔 힘겨운 기억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할머니는 그래도 이렇게 살아있잖아. 오늘 이렇게 따뜻한 국밥도 먹고 너 같은 사람도 만나고 말이야. 라며 담담히 웃으셨습니다. 그 말에 저는 오히려 마음이 아파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할머니를 더 자주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종로시장에 배달일이 생길 때마다 음식을 사서 가져다 드렸습니다. 날이 더 추워질수록 할머니의 건강이 더 걱정되었지만 할머니는 늘 괜찮다며 저를 안심시키셨습니다. 나야 이렇게 산지 오래야. 너나 내 가족 생각하렴. 하지만 할머니의 얼굴은 점점 야위어갔고 가끔씩 기침하시는 소리가 심해지는 것도 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은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저는 늘 하던 대로 따뜻한 음식을 들고 할머니가 계신 자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할머니는 말을 하지 않으시고 몸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할머니, 괜찮으세요? 라고 묻자 할머니는 대답 대신 고개만 힘없이 끄덕이셨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할머니가 제 눈앞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순간 당황했지만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바로 할머니를 업고 근처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할머니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이 얼마나 오랫동안 제대로 된 식사도 하지 못했는지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할머니를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빠르게 검사를 하셨고 결과는 심각한 영양실조와 탈수 상태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지금은 긴급히 영양 공급과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할머니께서 꽤 오랫동안 제대로 드시지 못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간 저는 한숨을 내쉬며 병원비를 걱정할 새도 없이 바로 제 적은 저축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돈 걱정보다도 당장 할머니가 괜찮아지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병원에서 머물며 할머니를 지켜봤습니다. 할머니는 의식이 돌아오셨지만 여전히 힘없이 누워 계셨습니다. 미안하다. 괜히 너한테 걱정을 끼쳤구나. 할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 상황에서조차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하시는 할머니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의사 선생님은 할머니께서 더 이상 길에서 지내시면 안 된다고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충분히 회복하려면 따뜻한 환경에서 안정적인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할머니를 위해 작은 방이라도 하나 마련해야겠다고 말이죠. 그날 오후 저는 시장 근처에서 방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제 형편도 넉넉하지 않았지만 할머니께서 더 이상 추운 길바닥에서 지내시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렵게 월세가 저렴한 작은 방을 하나 구했고 할머니를 그곳으로 모셨습니다. 방은 낡았지만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는 창문이 있어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할머니는 방을 둘러보시며 여기면 정말 좋다. 이렇게까지 해줘서 고맙다. 재호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저 할머니, 이제는 건강부터 챙기셔야 해요. 그래야 저도 안심할 수 있잖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부터 할머니는 그 방에서 지내시며 조금씩 건강을 되찾기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도 저는 여전히 할머니가 겪어오신 지난날의 고통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제게 삶의 무게와 의미를 새롭게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와 함께 지낸 시간들은 단순한 도움을 넘어 저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건강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한 숟가락조차 제대로 드시지 못했던 할머니가 어느새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천천히 드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방 한구석에 놓인 이불 위에서 창밖을 바라보는 할머니의 모습은 마치 오랜만에 평온함을 찾은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도움이라도 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저를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으로 재호야, 너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조금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할머니는 방 한쪽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꺼내셨습니다. 상자는 오래된 것처럼 보였고 모서리에는 약간의 흠집도 나 있었지만 뚜껑에는 정성스럽게 새겨진 무늬가 보였습니다. 이 상자 좀 맡아주겠니? 내가 세상을 떠나면 그때 열어봐줘. 할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잠시 멈칫했지만 별다른 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할머니의 눈빛에서 이 부탁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할머니, 꼭 지킬게요. 저는 상자를 받아 들고 단단히 약속드렸습니다. 상자는 생각보다 묵직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물건이 담겨 있을 거라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 내용물이 무엇인지 궁금증을 품는 건 무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상자를 집에 가져오자마자 저는 방 한쪽 서랍 안에 조심스럽게 넣어두었습니다. 상자 위에는 낡은 헝겊이 덮여 있었고 열쇠가 꽂힌 자물쇠는 단단히 잠겨 있었습니다. 상자를 만지작거리면서도 그 안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지 계속 궁금했습니다. 할머니의 지난 이야기를 떠올리면 그 상자 속에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어떤 깊은 사연이 담겨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할머니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방 안에서 할머니는 조용히 책을 읽고 계셨습니다. 재호야, 상자 잘 보관하고 있지? 할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물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안전하게 잘 보관하고 있어요.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살짝 미소를 지으시며 그 상자는 내 인생의 전부 같은 거야. 그 안에 담긴 것들을 맡길 사람이 너밖에 없어서 부탁한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간 저는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할머니의 삶에 있어 그리 오래되지 않은 존재였는데 이렇게 큰 믿음을 주시다니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책임감도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 상자가 단순히 물건을 보관하는 것을 넘어 할머니가 살아온 세월의 무게를 함께 맡기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할머니께 더 묻고 싶었지만
할머니의 말투에서 그저 약속을 지키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뜻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할머니의 부탁을 점점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있을까? 할머니가 이렇게까지 신경 쓰는 것을 보니 분명 단순한 물건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궁금증이 아무리 커도 상자를 열어볼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 제가 할머니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신뢰의 표시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저를 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재호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물건이 아니라 그 물건에 담긴 마음이야. 내가 그 마음을 잘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할머니의 말 속에는 상자뿐 아니라 그동안 살아오신 인생의 무게와 가치를 저에게 전하고자 하는 깊은 의도가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상자와 관련된 생각이 들 때마다 할머니와의 대화를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 상자는 단순히 물질적인 가치가 아닌 할머니의 지난날과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중요한 다리 같은 존재였습니다. 저는 그 상자를 지키는 것이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할머니와의 특별한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방법이라고 느꼈습니다. 그 시절 제 삶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막막함의 연속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매일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고, 그중 가장 큰 걱정은 제 아들 도윤이의 건강이었습니다. 도윤이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 심장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꾸준한 치료와 함께 언젠가는 큰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그 수술비는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아들이 겨우 8살인데도 친구들처럼 마음껏 뛰어놀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이는 어린 마음에도 자기가 아프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밝게 웃으려고 노력하면서도 가끔씩 힘겨워 보이는 표정을 숨기지 못하곤 했으니까요. 저는 새벽부터 밤까지 배달 일을 하며 조금이라도 더 벌어보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수술비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월세, 생활비, 약값 등으로 버는 돈은 빠르게 줄어들었고 항상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일이 두려웠습니다. 어느 날 밤 집에 들어왔을 때 아내 미라는 울고 있었습니다. 도윤이가 낮에 또 한 번 심하게 아파서 쓰러질 뻔했다고 했습니다. 아이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사실이 두려웠던 겁니다. 미라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재호씨, 도윤이를 이대로 둘 수는 없잖아요. 그 말을 들으며 저도 눈물이 나올 뻔했지만 아내 앞에서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괜찮아. 방법을 찾아볼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자. 라고 말했지만 사실 저 자신도 점점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거실에서 멍하니 앉아있을 때 문득 할머니가 맡긴 나무 상자가 떠올랐습니다. 상자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돈이나 보석 같은 값비싼 물건이 들어있다면 우리 상황에 도움이 될까? 상자 앞에서 한참을 서성거리며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열지 않았습니다. 이건 내 약속이야.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상자를 다시 서랍 속 깊숙이 넣었습니다. 할머니와의 신뢰를 깨고 싶지 않았습니다. 비록 가족의 상황이 절박했지만 약속을 어기는 것이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여전히 눈이 부어 있었지만 아이를 보며 밝은 척하려고 애썼습니다. 저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배달 일을 하면서도 도윤이의 얼굴이 떠올랐고 아이를 위해 무엇을 더 할 수 있을지 계속 고민했습니다. 그 무렵 할머니는 제게 작은 위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일을 마친 뒤 시장 근처에서 할머니와 잠시 대화를 나누며 마음의 짐을 내려놓곤 했습니다. 재호야, 요즘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두워졌어? 할머니는 제 표정을 보고 금방 알아차리셨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대답 대신 웃어 보였지만 그 웃음 뒤에는 묵직한 걱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다시 상자 앞에 섰습니다. 열어보고 싶은 마음과 열지 말아야 한다는 마음이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자를 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부탁을 지키는 것이 지금 당장은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도윤이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웠지만 동시에 저는 가족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는 다짐을 거듭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희망과 믿음이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 바로 그런 믿음을 유지하는 방법 중 하나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느 겨울 아침, 저는 평소처럼 따뜻한 음식을 들고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가 계시는 작은 방에 들어가면 재호야, 또 왔구나. 고맙다. 하시며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문을 두드려도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조금 이상하다 싶어 건물 주인을 찾아가 상황을 물었습니다. 아, 그 할머니 말인가요? 며칠 전에 방을 비우고 나가셨어요. 저도 정확히 어디로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건물 주인의 말에 저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할머니가 어디론가 떠나셨다니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잘 지내시는 듯 보였는데 아무 말 없이 떠나셨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근처 시장과 골목을 돌아다니며 할머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익숙한 모습을 볼 수 있을까 해서 할머니가 자주 가시던 작은 슈퍼나 포장마차도 찾아갔습니다. 혹시 이분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진도 보여드렸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최근엔 본 적이 없네요. 그날 하루 종일 발이 닿는 대로 서울 곳곳을 돌아다녔지만 할머니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걱정과 불안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할머니가 어디에 계실까? 혹시 몸이 더 안 좋아지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틀, 사흘이 지났습니다. 더 이상 어디를 찾아봐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한재호 씨 되시나요? 상대방은 자신을 변호사라고 소개하며 오연숙 할머니와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 며칠 전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재호 씨께 남기신 유언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돌아가셨다니, 그렇게 밝게 저를 맞아주시던 할머니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안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슬픔과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조금 더 신경 쓰고 자주 찾아뵀더라면, 혹은 할머니가 떠나시기 전에 무언가 징후를 알아챘더라면 하는 후회가 몰려왔습니다. 변호사는 저에게 할머니의 마지막 뜻을 전하며 할머니께서 남기신 상자를 열어볼 것을 부탁했습니다. 저는 그 상자를 떠올리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평생의 비밀을 담아 저에게 맡기셨던 그 상자. 할머니는 왜 그토록 그 상자를 소중히 여기셨을까? 그리고 왜 저에게 그 상자를 맡기셨을까 하는 의문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며칠 후, 저는 변호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변호사는 할머니의 유언장을 보여주며 그곳에 적힌 내용을 읽어주었습니다. 재호야, 너는 내가 만난 사람 중 가장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 이 상자는 내가 너에게 남기는 마지막 선물이야. 너라면 이걸 잘 간직할 줄 믿어. 그 글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속에 무거운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저는 상자를 열어야 한다는 책임감과 함께 할머니의 마지막 부탁을 어찌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습니다. 변호사는 상자를 열 준비가 되면 언제든 연락하라며 차분히 설명해 주었고, 저는 상자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내내 상자를 품에 안고 있던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있을까? 할머니가 이토록 소중히 여기셨던 물건이 내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까? 그러나 그 상자를 열기 전 저는 할머니의 빈자리를 느끼며 그동안 나누었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할머니와 함께했던 따뜻한 시간들, 그리고 할머니의 진심 어린 눈빛과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상자를 여는 것이 단순히 물건을 확인하는 일이 아니라
할머니와의 마지막 연결고리를 이어가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할머니가 제게 남긴 신뢰와 유산을 지키기 위해 마음을 다잡고 상자를 열 준비를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상자를 열기 전 저는 할머니와 나누었던 모든 순간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할머니의 삶과 마지막 뜻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내 방 중앙에 두었습니다. 상자를 마주하고 앉아 한참 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계속 상상했지만 막상 열려니 손이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평생을 지켜온 물건일 텐데 그것을 열 순간이 오다니 왠지 모르게 경건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국 마음을 다잡고 열쇠를 돌려 상자의 자물쇠를 풀었습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것은 예상치 못한 광경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몇 개의 서류와 함께 손으로 직접 쓴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류를 꺼내보니 한눈에 보아도 중요한 문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꺼낸 것은 강남에 위치한 대형 주택의 소유권 증서였습니다. 제 이름이 명시된 새롭게 작성된 문서였고 뒤에는 변호사의 확인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믿기지 않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처럼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보였던 분이 이렇게 큰 재산을 가지고 계셨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옆에는 두꺼운 은행 통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잔액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거액의 돈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 돈은 단순히 생활비를 넘어 제 아들 도윤이의 수술비를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을 정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꺼낸 것은 할머니가 직접 쓰신 편지였습니다. 손글씨는 약간 삐뚤삐뚤했지만 한자 한자 정성이 깃든 글씨체였습니다. 저는 편지를 천천히 펼치고 읽어 내려갔습니다. 재호야, 내가 너를 처음 만났을 때 정말 추운 겨울이었지. 그때 내가 내게 건넨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내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단다. 그날 이후로 내가 나를 찾아와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대해줘서 정말 고마웠어. 세상은 나에게서 많은 것을 빼앗아 갔지만 너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해준 건 큰 축복이었어. 이 상자에 담긴 것은 내가 너에게 남기고 싶은 마지막 선물이야. 이걸 통해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내 가족과 함께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 너는 내가 만난 사람 중 가장 따뜻한 사람이야. 나를 기억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너도 늘 기억해. 너의 따뜻함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편지를 다 읽은 후 저는 한동안 말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큰 감동과 함께 죄송함이 밀려왔습니다. 할머니께 더 많은 것을 해드리지 못한 채 이렇게 큰 선물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다시 한번 상자 안에 들어있던 서류와 통장을 확인하며 저는 이 재산이 단순히 물질적인 가치를 넘어서 할머니의 진심과 신뢰를 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저에게 맡기신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남기신 상자와 유언장을 받은 후 저는 재산 상속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과정은 변호사의 도움 아래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었고 할머니의 뜻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선물은 저와 가족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열어주는 큰 축복이었기에 저는 그 뜻을 존중하며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갑작스럽게 한 무리의 사람들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중 한 남자가 자신을 오현숙 할머니의 조카라고 소개하며 매우 공격적인 태도로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리로 우리 가족의 재산을 가지려는 겁니까? 그는 화를 내며 큰 소리로 따졌습니다. 순간적으로 당황한 저는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그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자는 계속해서 주장했습니다. 할머니는 노망이 나서 헛소리를 한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가족의 재산을 가져갈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돌려놓으세요. 그의 말투와 태도는 매우 거칠었고 뒤에 서 있던 다른 사람들도 저를 위협적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 갑작스러워 머리가 하얘졌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할머니께서 남기신 유언장을 따라 행동하고 있을 뿐입니다. 모든 절차는 변호사와 함께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협박하며 만약 재산을 돌려놓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일부는 더 노골적으로 당신 가족까지 무사하지 않을 줄 알라며 겁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위협은 단순한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가족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즉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하게 제 이야기를 들으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재호 씨, 걱정하지 마세요. 할머니의 유언장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억지일 뿐입니다. 변호사의 말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법적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추가적인 위협이나 행동을 한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세요. 절대로 혼자서 대응하려 하지 마세요. 그의 조언에 따라 저는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와 대비책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그 남자는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였고 그들의 태도는 처음보다 더욱 위협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겁에 질리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와 경찰에 미리 상담한 덕분에 저는 상황을 차분히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협박을 시작하자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이미 법적으로 검토되었고 여러분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더 이상 불법적인 행동을 한다면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단호한 태도에 그들은 잠시 당황하는 듯 보였지만 곧 다시 위협적인 말들을 쏟아내며 떠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들의 행동이 단순히 말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에 가족의 안전을 더욱 신경 쓰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으로 저는 법적 대응을 준비하면서도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여 저와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동시에 저는 할머니의 뜻을 왜곡하려는 그들의 행동에 더욱 굳건히 맞서기로 결심했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믿고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저는 그 믿음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협박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말로만 위협하던 사람들이 점차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집 근처에서 낯선 사람들이 서성거리거나 가족들이 외출할 때 멀리서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아내 미라는 이런 상황에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재호 씨, 이러다 우리 가족이 무슨 일을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녀는 눈에 띄게 불안해 보였고 저도 그녀를 안심시키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저는 평소처럼 배달 일을 마치고 트럭을 몰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운전 도중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차가 멈추지 않고 미끄러졌고 저는 간신히 도로 옆에 차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놀란 마음에 차를 확인해 보니 브레이크 선이 고의적으로 잘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단순한 위협을 넘어 이제는 제 생명까지 노리려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차가 조금이라도 더 빨리 달리고 있었다면 큰 사고로 이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상황의 심각성을 다시금 실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이 이야기를 듣고 두려움의 울음을 터뜨렸고 저는 그녀를 안심시키기 위해 미라야, 걱정하지 마. 이제 경찰에 신고해서 이 일을 끝내야겠어 라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은 무리라는 걸 깨달은 저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신속하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제가 겪었던 협박과 차량 손상을 상세히 기록했고, 추가로 제가 받은 위협 메시지와 가족들이 겪은 불안한 상황들에 대해서도 모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이 단순한 협박을 넘어 조직적인 범죄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며칠 후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저를 위협하던 이들은 단순히 할머니의 재산을 노린 사람들이 아니라 이전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협박하고 속여 재산을 가로챈 전력이 있는 범죄 조직이었습니다. 이들은 특히 홀로 지내는 노인들을 노려 신뢰를 얻은 뒤 재산을 빼앗기 위해 협박과 사기를 일삼아 왔습니다. 경찰의 노력 끝에 협박을 일삼던 범죄 조직은 결국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이 저와 제 가족을 위협했던 날들은 이제 과거의 일이 되었고, 우리는 조금씩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우리를 해칠 수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안심이 되었고, 저는 비로소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끝에서 제 마음을 가장 무겁게 했던 것은 오현숙 할머니의 빈자리였습니다. 할머니가 제게 남겨주신 선물은 단순히 금전적인 가치를 넘어 저와 제 가족에게 새로운 희망과 삶의 기회를 열어준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뜻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반복하며 할머니께서 바라셨을 삶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저는 도윤이의 건강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 병원비 걱정에 제대로 된 치료를 미뤄왔던 것이 항상 가슴에 걸렸습니다. 이제 할머니가 남겨주신 유산 덕분에 도윤이의 수술비를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 선생님은 수술 일정을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도윤이가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 겁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 말에 저와 아내는 참았던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수술 당일, 저는 수술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할머니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의사 선생님이 나와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이제 도윤이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벅찬 감정에 가슴이 뛸 정도로 기뻤습니다. 회복 중인 도윤이는 점차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밝게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할머니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가족은 새로운 희망을 찾았습니다. 도윤이의 건강이 안정된 후 저는 할머니의 뜻을 기리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우리 가족의 행복에 그치지 않고 할머니가 남긴 유산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떠오른 것이 바로 노숙자를 돕는 재단 설립이었습니다. 할머니와의 첫 만남은 추운 겨울날 길가에 앉아 계신 할머니께 따뜻한 국밥을 건넸던 순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선의가 우리 둘 사이에 특별한 인연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떠올리며 할머니처럼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이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줄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재단의 이름은 현숙의 빛으로 정했습니다. 이는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과 선한 영향력을 기리기 위한 이름이었습니다. 재단은 노숙자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고 추운 겨울을 견딜 수 있도록 방한용품과 쉼터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재단 설립 초기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지만 할머니의 이름 아래 모인 사람들의 도움과 지지 덕분에 점차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재단이 운영되면서 도움을 받은 사람들의 미소와 감사의 말들이 제게 큰 보람과 힘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작은 행동이 사람들의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리고 선의가 또 다른 선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요. 할머니는 제게 그 사실을 몸소 보여주셨고, 저는 이제 그 뜻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재단 사무실에 앉아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의 사연을 읽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제게 남겨주신 유산은 단지 돈이나 집이 아니라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다시금 실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결국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제 아들 도윤이는 이제 학교에서 친구들과 뛰어놀며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의 웃음소리는 우리 가족에게 무엇보다 큰 행복이자 희망입니다. 저는 가끔씩 도윤이에게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너를 구해준 분이 바로 현숙 할머니야. 그분은 정말 특별한 분이셨단다. 도윤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를 기억하겠다고 말합니다. 현숙 할머니의 빛은 이제 제 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삶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저는 그 빛을 더 멀리 퍼뜨리기 위해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할머니와의 인연은 제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감사와 사랑의 의미를 남겼고, 저는 그것을 세상에 되돌려주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현숙의 빛 재단은 설립 초기부터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시작했지만 점차 지원자들과 후원자들이 늘어나면서 그 영향력은 상상 이상으로 커져갔습니다. 노숙자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고 방한용품을 나누어주는 일은 물론 장기적인 자립을 돕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까지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겨울이 다가오면 가장 분주한 시기가 찾아옵니다. 재단은 추운 날씨를 견디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방한 텐트와 담요, 따뜻한 옷을 준비하고 직접 거리로 나가 그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재단 봉사자들과 함께 길을 걸으며 도움을 주는 순간 저는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도움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자신만의 사연을 가진 분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이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집을 잃었고, 또 다른 이는 가족과의 갈등으로 거리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오현숙 할머니가 보여주셨던 따뜻함과 배려를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어느 날, 한 할아버지가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현숙의 빛 덕분에 올겨울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할머니께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모두 할머니의 덕분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재단의 성장이 계속될수록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도 함께 커져갔습니다. 저는 재단 사무실 한쪽 벽에 할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을 걸어두었습니다. 사진 속의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미소를 볼 때마다 저는 이 모든 일이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재단은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삶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몇몇 분들은 재단의 지원 덕분에 자립에 성공했고, 지금은 재단의 봉사자로 활동하며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들이 제게 저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때 저는 가슴 깊이 벅찬 감정을 느낍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저는 작은 선의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현숙 할머니와의 만남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한 그릇의 따뜻한 국밥이 할머니와 저를 연결했듯이 재단의 활동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끔 도윤이에게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너를 건강하게 해주신 분이 바로 현숙 할머니야. 그분은 내가 지금처럼 뛰어놀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란다. 도윤이는 어린 마음에도 할머니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고는 말합니다. 아빠, 저도 나중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될래요. 할머니의 유산은 단순히 물질적인 재산이 아니라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이 재단을 계속 운영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 이야기는 작은 행동이 어떻게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증거입니다. 단 한 번의 선의가, 단 한 번의 손길이 누군가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저는 몸소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작은 따뜻함으로도 충분히 변할 수 있다는 것을요. 오현숙 할머니는 제게 그리고 제 가족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셨습니다.
저는 항상 그분께 감사드리며 그분의 이름 아래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현숙의 빛은 이제 단순한 재단을 넘어 저와 제 가족,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상징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제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따뜻함은 제가 앞으로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